이제는 금융영업에서 특별히 더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게 될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거는 탁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고 보고 들은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계약을 따내려는 생각을 넘어서 고객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 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영업은 계약을 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요. 잘하는 분은 오기로라도 자존심으로라도 고객에게서 계약을 따내려는 어떤 그런 근성이 있죠. 여기서 요점은요. 계약을 따내려는 그런 근성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걸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저 아래쪽 어딘가에 이렇게 점여둔 상태에서 고객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인지 좀 살펴볼게요.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세미나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당장 만날 고객이 없어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물론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만날 고객 또는 감한 고객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관심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하시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혈연, 지연, 학연, 동호회에서 지인을 좀 연결하는 거라든지 점주권을 분석해서 점주권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벤트 활동을 한다든지 세미나 셀링을 한다든지 뭐 전단지를 들고서 돌방하고 뭐 이런 거 배우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이라면 골프 연습장에 협찬을 하고 뭐 배너를 걸거나 접수대에 명함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요. 1,000원짜리를 많이 준비해 놨다가 돈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잠시 연습을 쉴 때 자연스럽게 자판기에서 시원 음료수를 빼서 건네거나 또 골프장에 3명이 예약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팀 찾아서 의도적으로 남은 한 자리를 부킹한다든지 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많이 갈 만한 비싼 MBA나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혀서 그들에게 계약을 따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혹 하세요.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싼 돈을 들여서 어떤 고객 발굴을 위해서 어떤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영업하시는 분한테 고객 발굴을 위한 뭔가를 방법이든 뭐든 쥐어주면 만날 고객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실제 굉장히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또 다른 분들을 많이 훈련시켜 봤거든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고수분들은요, 조금 근본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도, 이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연애 같은 걸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것만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 만날 고객이 없을까요? 예.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계약을 한 고객들에게서 더 이상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걸 거예요. 왜 소개가 안 들어올까요? 추천을 안 할까요? 고객이 별로 만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익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했죠.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고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 전문성의 문제예요. 탁월한 분들 있죠. 꾸준하게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분들을 만나보면요. 한두 계약을 좀 더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현재 성공적이어서 한두 계약쯤에 연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두 계약쯤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다 보니까 성공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차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하게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중요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 계약을 따내려고만 들면요, 고객 발굴이 위축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거래나 계약을 따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런 분의 눈에는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당연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에게 뭔가를 밀어붙여서 계약을 성사시키겠다 생각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요, 나한테 쉽게 설득이 될 만한 소위 그 먹잇감 같은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요, 먹잇감을 찾는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일단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 위축되거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요, 생각만 많아서 더더욱 위축됩니다. 친구나 지인들 떠올리자니 뭔가 이렇게 좀 부담되죠. 장기적인 관계를 해칠까 싶어서. 그렇다고 근처 상가들을 돌자니 뭐 사람 한 번만 훑어보면 다 파악해 버리는 그런 관상쟁이 수준의 사장님들이죠. 쉽게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자니 좀 부담되고, 골프장에 가서 남은 한 자리 부킹해서 들어가자니 또 부담되고, 큰맘 먹고 뭐 MBA 들어가 보자니 내가 나중에 내가 영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알면 이상하게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지고요. 또 이벤트를 통해서 가망 고객 확보하려고 세미나 셀링하고 뭐 이래도 내가 어떻게 그 고객들을 이끌어야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계약을 따내려고만 들면요, 이게 결국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결국은 가망 고객을 만드는데 제약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만일 선물을 100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걸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몇 명이나 생각날까요? 아마 수십 명 또는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탁월한 분들, 고수들 만나서 그분한테 들어보면요, 이게 비슷한 마인드셋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밀어붙여서 계약을 따내려고 막 먹잇감 찾고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뭔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너한테 이익이야, 이게. 오히려 고객이 뭘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고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일하니까요, 고객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 스트레스 없이도 지나가는 사람들, 지인, 친척들과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분야 이런 거 있다면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요, 일부러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막 그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도 얘기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게다가 이런 마음으로 근본 자세로 접근하면요, 고객도요, 뭔가 느껴져요. 아우라가 달라.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과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도 좀 많아요. 이렇게 되면요, 영업하는 분은요, 당연히 고객을 잘 파악하면 그 고객한테 맞는 상품, 더 만족할 만한 걸 소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매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분들은요, 설사 계약을 못 따내더라도요, 좋은 인상, 여운을 남깁니다. 고객들이 이런 생각해요. 와, 저런 게 있었네. 와, 저거 도움 됐는데? 괜찮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할까?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분들은요, 주변 지인들 중에서 자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런 고객들은요, 주저 말고 그분 소개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따내려고 들지 않고 내가 돕는다, 고객을 돕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근본부터 깔고 있으면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을 돕겠다는 생각을 먹으면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고객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고객 상담을 임하면요, 고객이 만일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는데 아무리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객한테 이건 중요한 상품이다, 입니다, 알아볼 것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만나 뵙는 게 더 고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아직 좀 계약할 시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멘트 남깁니다. 그리고 고객이 미안하잖아요. 소개라도 받든지 합니다.
이렇게 고객과 쿨하게 끝냅니다. 왜? 이분들은 직감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더 드린다고 계약이 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러면요, 고객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물론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신선한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최소한 영업을 하는 분에게 속거나 저분이 나를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그런 느낌 안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분은 자신의 시간을 좀 더 중요한 고객을 위해서 쓸게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한 건이라도 계약을 더 떼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고객이 마음에 콩밭에 가 있더라도요, 막 상담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객은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본인도 시간 관리 안 되고요, 자존은 떨어지고. 자, 그래도 이렇게 계약을 따내려는 자세로 고객 상담에 임하면요, 고객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눈치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계약을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만일 이런 눈치 못 채고 나한테 잘 이끌려오는 고객들이 있다면요, 물론 다행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고객은요, 영향력이 별로 없는 고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고객이 따져보고 꼼꼼히 비교하고 이런 고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들었대, 나도 묻지 말고 들어야지, 이런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고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개도 잘 안 되고요, 영향력 없는 고객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런 고객이 실제로 계약까지 갈까? 그것도 미지수예요. 왜냐? 이렇게 나한테 쉽게 끌려오는 고객들은요, 다른 사람, 심지어 다른 경쟁자들한테도 쉽게 끌려다니기 쉬운 고객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분들은요, 애써 계약을 열심히 따냈더니 집에 가서 배우자나 다른 친구나 이런 얘기 듣고 당장 취소하거나 아니면 계약할 듯 안 할 듯 미적미적 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을 따내려는 자세로 고객 상담에 임하면요, 좀 더 어려운 지점이 생겨요. 뭐냐? 반대와 거절을 자주 접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와 거절을 일으키는 원인의 80%는요, 영업하는 분 스스로가 고객들한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판매하려는 듯한 장사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계약을 따내려는 자세,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자세, 그 자세로만 일하시면요, 산 넘어 산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따내려고 혈안이 된 분들이 어렵사리 계약을 따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따내고 나면요,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과 고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평범한 분들은요,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계약만 성사시키면 된다, 요 마인드가 좀 더 강하세요. 고수는요, 조금 달라요. 계약을 따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할 일이 시작된다 생각하고 책임감 가집니다. 자, 이건요, 자연스럽게 다음 전략과 연결됩니다. 뭐냐? 계약보다는 사후 관리를 더 중요시해라. 이것과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이 생각을 깔고 영업하세요. 계약을 따내려는 생각, 그거 넘어서 고객을 진정 돕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세요. 자, 두 번째 전략은 계약보다 사후 관리를 더 중요시하라 입니다. 판매면 되면 끝이다, 사후 관리에 신경 안 쓴다. 고객이 이런 거 모를까요? 아닙니다. 잠깐은 몰라도요, 길게 가면 결국 다 압니다. 만일 고객이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게 고객 무서운 줄 몰라서 하는 얘기죠. 대부분의 고객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답답하게 느낄 때가 언젠가요? 맞습니다. 계약 때만 얼굴 비치고 나서는요, 정작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할 때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재능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최종 산물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자, 고수들은요, 평범한 분보다요, 훨씬 더 계약 이후의 사후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요, 의외로 사후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아직도 사후 관리보다는 좀 계약을 따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후 관리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고수들은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고객들한테 알려줍니다. 만나든지 해서 고객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 답변해 줍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자, 어떤 분들은요, 당장에 계약을 따내느라 바쁜데 사후 관리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요, 되게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한 5배 이상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요? 사후 관리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첫째, 사후 관리 해줄 때는요, 고객도 반감이 거의 없고요, 마음을 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요, 고객이 영업하는 분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대체적으로 이 불신, 의구심 줄어듭니다. 왜냐?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왜? 자기가 내린 결정은 웬만하면 정당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사후 관리만 잘 해주면요, 훨씬 더 고객이 마음을 열고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후 관리는요, 영업하는 분한테도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계약을 따낼 때는요, 부담스럽죠.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후 관리할 때는요, 고객도요, 그 동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할 때는 훨씬 더 노력과 수고가 덜하고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신뢰를 쌓기가 편해요. 자, 세 번째,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고객이 소개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소개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앞서 설사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불만이 있던 고객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결정을 정당화시키려는 성향이 좀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기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잠언에도 보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영업하는 분은요, 계약 이후에 오히려 더 고객에게 설명해주고 각인시켜주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 사후 관리해 줄 때, 고객이 도움이 되네, 이익이 되네, 이렇게 느끼면요, 여유 자금을 좀 더 내서 더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고객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개를 받으면요, 훨씬 더 의구심, 불안 적어지고요, 영업하는 분을 신뢰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감동을 받은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만나면요, 그냥 만나는 것보다 한 16배 정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게 선순환을 이루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고객 발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후 관리를 잘하면요, 영업하는 분의 이름을 고객이 잊지 않습니다. 이 고수한테는요, 이름 잊혀지는 게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잘 아니까. 근데 평범한 분들은 이것도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 잘 안 했던 분들은요, 고객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고수들은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자주 고객한테 자기를 각인시키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후에 기회가 생길 때 고객이 어떤 다른 상품으로 뭔가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탄력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것보다요, 기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고수들은요, 평범한 분들보다 소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요. 기존 고객의 소개를 받기 위해서 고객 발굴이나 계약보다 사후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쓴다?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객이 막 소개를 해주고 막 그래서 소개를 한 분들이 줄 설 정도의 그런 고객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과 실천은 다릅니다. 자, 물론 사후 관리로 인해서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요. 고객들이 이 사후 관리에서 영업하는 분의 어떤 전문성을 진짜 느낄 경우에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 효과가 있으려면요. 영업하는 분의 전문성이 필수적이죠. 자, 이게 바로 다음 전략이에요.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전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보다는 사후 관리를 훨씬 더 중요시해라 였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라입니다. 만약 이걸 들으시고 나서 좀 너무 빤한 얘기 아니야? 또는 난 이미 충분한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조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 징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어찌 보면. 자, 고객들 중에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요. 영업하시는 분이 마치 사기꾼들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좀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았던 일부 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자산을 금융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계약하지 않는다면요. 금융 전문가들은 별 필요 없죠. 자, 하지만 이미 금융상품들은요. 우리들 대다수에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어차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요. 전문가는 항상 필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자기가 음식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심지어 뭐 집도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자신보다 좀 더 잘하는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시대죠. 아이들 교육도요. 내가 시키는 것보다는 교사들한테 시키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학교한테 맡기고 병이 나도 내가 알아서 치료하는 것보다 의사에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의사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손톱 이런 것도 네일 아티스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은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자,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요. 고객 항상 더 나은 전문가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인간관계 또는 강요에 의해서 계약하는 고객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내 돈은 아까워요. 내가 돈을 낸 것에 비해서 제대로 이익을 줄 줄 아는 전문가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자산을 맡기는 고객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영업하는 분이 고객으로부터 어떤 수수료를 받아야 될 정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전문성이에요. 물론 성격도 좋고 재미도 있고 말재주도 있고 말도 달변이고 외모도 깔끔하고 친인척이고 이런 좋겠죠. 하지만 언제나 우선순위 1번은 전문성입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어요. 자, 더더군다나 금융은 고관여 상품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정보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아보는 고객, 금융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경험들이 많은 고객들이 아마 붙을 거예요. 자, 이런 고객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어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선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주변엔 항상 잘 모르는 고객들 또는 별 생각 없이 계약을 하는 고객들 위주로 모여들 겁니다.
이 고객들이 소개를 잘 시켜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순환은 많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석이 되는 게 좋습니다. 영업하는 분이 전문성을 잘 갖추고 있으면요. 진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중 하나가 고객 발굴이에요. 자기 상품을 제대로 아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은요. 자기 상품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 분들 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세일즈맨은 준비된 고객을 불러드립니다. 세일즈맨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요. 어디서 그렇게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게 고객이 그에 맞춰 나타납니다. 고객은 알아봐요. 다 알아봅니다. 하물며 중요한 고객, 흔히들 월척 또는 고래 고객 이렇게 부르죠. 이런 고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전문성이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요. 자산이 많은 고객들을, 부자 고객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요.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잘 파악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도 생생하게 알 수 있죠. 자, 이게 여러분만의 생생한 사례가 되죠. 이게 여러분을 더욱더 한층 더 실전에 강한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또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게 다른 고객들한테 활용이 됩니다. 왜?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요. 이게 중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자, 이런 맛을 좀 보셔야 금융 영업을 제대로 오래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고객 발굴하고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행위, 두잉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가 자석이 되는 빙 차원의 노력을 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거래라는 건요. 준비된 고객과 준비된 세일즈맨 또 준비된 상품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서 여러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업하는 분은요. 최소한 자기 상품 또 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만큼은요. 누구와 얘기해도 그러니까 심지어 회사에서 그 상품을 설계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보다도 더 잘 알 정도로 수준이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실제 영업하는 분들은요. 금융상품 설계한 사람보다요. 그 상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설계한 사람은 전체적인 흐름과 수치만 아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 영업하는 분들은요. 그게 실제 시장에서 고객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그 상품이 미처 커버하지 못한 부분 뭔지 이런 거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식만 있다고 고객이 여러분한테 지갑 여는 거 아니에요.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고객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다음 전략 뭐냐? 자기 상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라와 연결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것과 자기 상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사이에도 좀 상관관계가 있죠. 자기 상품을 잘 알아가다 보면 진심으로 좋아하게 돼 있고 진심으로 좋아하면 또 자기 상품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든 그렇죠. 알아가다 보면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면 알아가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성, 실력을 강화하라 였습니다. 자, 네 번째 전략은 자기 상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득이 아니라 전염시켜라 입니다. 영업에서요, 이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의 방식이 고객들과 개인적인 관계와 정을 돈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상품이 가진 이익과 회사와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여러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후자,
전문성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요, 고객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벌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는 고객과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거든요. 아예 다른 거면 몰라도 돈은 아예 피를 나눈 자식들한테도 돈을 안 맡기잖아요. 자, 이런 마당에 사람이 좋아서 친해서 혈연지연 학연이 있어서 그동안의 성실성을 보여서 이런 건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제는요, 고객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쌓은 정에 입각해서 도와주세요, 체면 세워주세요, 이런 건요, 물론 그래도 고객은 계약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런 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약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1억 원 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몇백만 원 정도 드는 식이에요. 막말로 이거 하나 먹고 그냥 떨어져라 뭐 이런 식이죠. 반대로 고객이 와, 저 상품 진짜 좋네, 저 상품 내가 계약하면 내가 이익이 되겠네, 이러면요 100만 원 들 거 1억 원 듭니다. 그리고 자식과 친구들 막 형제자매까지 다 데려옵니다. 자, 이거 누구나 바라는 바일 텐데요, 이렇게 고객으로 하여금 그 상품이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상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맞죠. 기술적인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반쪽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 상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수들하고 인터뷰 하다 보면요, 이분들 보면 침 튀기면서 진짜 자기 상품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상품 진짜 좋아요. 심지어 좀 객관적으로 그 상품이 시장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이만한 상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느낌이 나냐면 세뇌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터뷰하고 온 날 저녁에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 슬쩍 나누면요, 와이프가 우리도 그 상품 들까? 다음 날에는 처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전염력이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그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자기 상품에 대해서 침 튀기면서 자랑하는 일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떤 자기 상품의 단점, 뭐 회사의 정책, 뭐 여러 가지 우려하고 찜찜해하고 막 위축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침 튀기면서 자기 상품 자랑하는 분들 고객 만나보면요, 고객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좋아해, 매니아야. 뭐 자기 고객들 중에서 자기 상품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맞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서로 선순환을 만들어 갔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무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품은요, 그 상품 자체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상품을 소개했느냐,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느냐에 따라서요, 매우 훌륭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영업에서는요, 더더욱 객관적인 그 상품의 장단점보다도요, 영업하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 소통하느냐, 그래서 고객이 어떤 인상, 이미지가 심겨졌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건요, 흔히들 기술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관여 상품일수록 고객들이 그런 수법, 기법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런 기술만 쓸 게 아닙니다. 기술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본인 자신이 진심으로 자기 상품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자신의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서요, 다음 질문을 잘 듣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품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품을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애인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품을 여러분 자신에게 권할 수 있으신가요? 스스로가 설득이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설득이 되셨나요? 마음속으로 진짜 깊숙이 만족하면서 흔쾌히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아니면 뭔가 미심쩍고 찜찜하신가요? 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상품을 다루는 그런 영업에서는요, 상품과 영업하는 분이 좀 구분이 명확하죠. 자, 그런데 무형인 상품, 또 금융 상품은요, 여러분 자신이 궁극적인 상품이에요. 여러분의 상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말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스스로를 진심으로 좋아하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아 이미지를 이렇게 좋게 가지세요. 어차피 고객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금융영업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팬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고객을 한 명만이라도 먼저 만드세요.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상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고객, 그 고객은요,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만족한 또는 충성스러운 고객이 생기면요, 여러분요, 마치 세일즈맨을 한 명 고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줘도 되는 세일즈맨이죠. 이런 종류의 세일즈맨은요, 다른 고객들한테 저항감을 별로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이 뭔가 얘기하면요,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지는 데 비해서요, 최근에 구매한 고객이 생생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건요, 불신, 두려움, 의구심 이런 걸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이런 게 참 영업의 맛이에요. 자, 이런 고객은요, 한 명뿐인데도 만난 듯 만나지 않은 듯 모호한 고객 100명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고객은요, 마치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오를 때 베이스 캠프 하나 확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높은 산 오를 때 한 번에 오르지 않거든요. 캠프를 만듭니다. 캠프 찍고 나면 일단 안정감이 들죠. 그 다음부터는 이 캠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이래야 그 다음부터 좀 더 힘든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어서 제2캠프, 제3캠프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족하는 고객을 만드시면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돼요. 그 위에 제2, 제3의 캠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고객을 최소한 3명만 만들어 놓는다면요, 영업이 진짜 탄력을 받을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체가 좀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경험이 있잖아. 사회적 증거가 생긴 거잖아요. 네. 한 번이 힘들죠. 2번, 3번이 되면요, 감이 생깁니다. 경험이 쌓이고 덜 힘듭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요, 나중에 아무리 힘든 고객일지라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상품을 좋아하세요. 그게 그래야 전염됩니다. 여러분들 영업은 전염시키는 거예요. 메라베안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죠. 뭐냐? 사람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보다 보이는 것에 93% 이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예요, 결국? 인상, 표정, 몸짓. 그게 뭐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고객은 굉장히 여러분의 속에 느껴있는 그 진짜 자신감. 이 사람이 진짜로 말하는지 이거 다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런 매니아층을 만들려면요, 먼저는 여러분이 매니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5번째 전략은요, 영업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는 다 방법이 있어요. 이미 누군가는요, 그 일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걸 다 정리를 해놓은 게 다 있어요. 그게 책이 되었건 영상으로 저처럼 알려주건 간에 다 알려놨습니다. 정리해뒀어요. 가장 미련한 분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업이 사람 대하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대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시작한다?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보세요. 배우면 훨씬 쉽고 좀 더 재미있게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영업기술 제대로 배우면요, 그걸 써먹기 위해서 뭔가 시도해보고 시도하다 보면요,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지면 또 시도해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전략 정리해 볼게요. 하나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근간에 깔고 있어야 이후에 배울 게 쌓여집니다. 첫째, 계약을 따내려는 생각을 넘어서 고객을 진짜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라. 두 번째, 계약보다는 사후 관리를 더 중요시하라. 세 번째, 제대로 공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라. 네 번째, 자기 상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이 아니라 전염시켜라. 다섯 번째 전략, 영업기술을 제대로 배워라. 이 전략들은요,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개발하면요, 다른 것도 딸려온다는 뜻이에요. 영업에는요, 비법도 없어요. 단박에 뭔가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전략 있으시죠? 자, 그것부터 먼저 잡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도 서서히 잘 따라올 겁니다. 탁월한 PB들은 도대체 어떻게 영업할까요? 사실 탁월한 PB들이 어떻게 영업하냐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탁월한 PB들의 숫자만큼이나 아마 많은 그 방법론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PB들은요,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차별화하기도 하고요. 어떤 PB들은 보면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라하기 엄두가 안 날 정도 노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요, 평범한 PB 입장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탁월한 PB들의 수많은 방법론 중에서도요, 평범한 PB들이 잘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론만 추려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PB들이 고객으로부터 믿을만한 자산관리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너도나도 찾아와서 자산관리를 좀 맡겨주기를 바라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PB들이 보통 뭐 하냐? 뭐 할까요? 주로 고객들한테 더 나은 상품이나 솔루션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좀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품이나 솔루션으로 뭔가 차별화를 한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설사 그런 면에서 차별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고객이 차별화된 상품이나 솔루션 때문에 충성 고객으로 남는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이런 유형의 고객은요, 타 경쟁사 또는 타 경쟁 투자처에 더 좋아 보이는 상품이나 솔루션이 나오면요, 바로 거기로 갈아탈 고객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동네에서 놀아서는 경쟁력이 있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탁월한 PB들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집중할까요? 탁월한 PB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고객과 신뢰가 쌓이겠지, 또 고객도 내가 노력하는 걸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고객과 첫 상담에서 신뢰를 확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상황, 또 고민, 또 원하는 바, 이거 터놓고 다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요. 고객이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져요. 다른 평범한 PB들한테는 전혀 하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한테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내 상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주치, 자산관리의 주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탁월한 PB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상담에서 확 잡습니다. 자, 이런 걸 흔히 저는 특히 고객 장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차별화된 상품을 경험한 고객은요,
충성도가 높겠어요? 높지 않습니다. 왜? 상품이 차별화된 거지 PB가 차별화된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저 PB가 내 자산 관리의 주치의다. 이런 인식 갖게 되면요. 고객은 굉장히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뭐 증여를 받았다 돈 생기면요. 1차적으로 이 PB를 찾게 됩니다. 탁월한 PB들은요. 이외에도 PB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PB의 제안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또 이 이후에 고객이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감 또 효능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해줘요. 그래서 고객이 계속 충성 고객으로 남아있도록 만듭니다. 자, 굉장히 그 거시적인 거대 담론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런 탁월한 PB들이 머릿속에를 잘 들여다보면요. 고객 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 뭐 몇 가지 체크 포인트 또는 이정표, 마일스톤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 떠날 때 중간중간에 있는 이정표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중요한데 지나친 곳은 없는가? 이런 거 확인하면서 가죠. 이런 것처럼 탁월한 PB들도요. 역시 고객과 상담할 때 머릿속에 이런 그 이정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이정표가 있습니다. 탁월한 PB들은요. 이 10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해결됐어. 맞아. 예스. 답변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 다음 이정표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이정표는요. 이겁니다. 고객에게 저 PB는 신뢰할 수 있겠네 이런 인식을 만들었는가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2단계에서 고객이 신뢰를 만들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후에 고객이 자신의 상황 전반에 대해서 자기의 그 재산 있잖아요. 자산, 팩트를 놓고 터놓고 오픈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건요. 고객에게 PB 자신의 그 능력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탁월한 PB는요. 특히 내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전문성이죠. 이 능력, 그 다음에 고객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의도, 다른 말로 하면 진정성이죠.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요. 알도록 알려줍니다. 언젠가는 고객이 알아주겠거니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해당 PB가 가진 능력만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탁월한 PB만 하더라도요. 고객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는요. 내 능력보다는요.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능력부터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전문가이지만 저를 통하시면 우리 회사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라든지 저를 통하시면 다른 부자 고객들의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보다 저 사람을 만나면 연결되어서 이 사람이 창구구나, 채널이구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객들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요. 고객이 물론 소개나 MGM으로 미리 알고 오지 않는 이상은요. 2단계 고객들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강한 의구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를 잘 전달하셔야 돼요. 의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 PB가 판매에만 몰두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의구심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고객이 알겠거니 생각하지만 말고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밀 엄수 이런 것도 진짜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요. 인간의 모든 욕망과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연관된 이야기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저는 고객 관련된 이야기에는 비밀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철저하게 일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고객도 자기 가족, 친구들에게 편하게 해당 PB를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정표였습니다. 고객이 여러분들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을 통하면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사람 봤더니 진짜 진정성 있구나.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언젠간 알겠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정표는요. 고객의 자산 상황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확인했는가입니다. 자, 이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2단계에서 고객의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모든 상담에서 고객 자산 상황 전반을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PB가 고객 자산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채로 고객 자산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 이것저것 찔러보고 하면요. 고객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내 자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들지? 의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모든 상담이 굉장히 공허한 얘기가 돼요. 상담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되지 않죠.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결국 고객 자산 상황 전반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영역에 대해서 찔러보는 식으로 아주 제한적인 상담으로 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범한 PB들은요, 굉장히 그 좁은 영역에 대해서 이거 어떠세요? 이거 추천해, 종목 추천,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고객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는요, 대단히 힘듭니다. 반면에 탁월한 PB들은 어떻게 하냐? 첫 상담에서요, 고객 자산 전반에 대해서요, 팩트를 정말 정확히 세세하게 가능하다면 고객이 좀 머뭇머뭇 내가 이거까지 까야 돼?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안 물어봐서 안 가르쳐주죠. 물어보면 답변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앞에서 적절한 신뢰, 특히 그 비밀 엄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해 신뢰를 만들었다면요, 훨씬 더 쉽게 답변해 줄 겁니다. 탁월한 PB들은요, 이러면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전혀 취조받는다, 신문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고객이 어떻게 되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저 사람한테는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터놓고 합니다. 공감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더 큰 신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종류의 신뢰감은요, 상담 초반에 PB가 내 능력과 의도를 설명해서 만든 신뢰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신뢰예요. 더 오래갈 만한 신뢰입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른다고 무조건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PB들 대체적으로 보면요, 첫 상담에서 고객을 확 잡아요. 야, 진짜 신뢰할 만하다. 마음 터놓고 얘기해도 되는데 인간성도 정말 좋고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이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만듭니다. 영업을 떠나서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처음 만났을 때 신뢰가 생긴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대로 간 경우 많지 않아요? 예, 대개의 경우 고객들의 실제 자산은요, 여러분한테 알려준 또는 노출된 자산의 몇 배, 최소 몇 배, 최대 몇십 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어떤 PB는 고객이 노출한 자산만 요만큼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비해서 어떤 PB는 고객의 실제 자산을 전체를 가능한 한 다 파악해서 영업한다. 이러면 이 둘은 시작 시점부터 벌써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정표, 고객의 자산을 정말 정확히,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뭘 가장 중요하거나 급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는가입니다. 자, 2단계에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뭘 불편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요, 이후 상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예. 탁월한 PB들은요, 이 단계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가장 급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막말로
얘기하면 꽂혀 있는 게 뭔지, 배우에 깔린 핵심적인 욕구, 이걸 핫버튼이라고 그럽니다. 핫버튼이 뭔지 이런 거를 진짜 잘 파악해냅니다. 아, 이분은 자녀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 이분은 절세에 꽂혀 있구나. 아, 이런 거 파악해냅니다. 게다가 탁월한 PB들 중에서는요, 일부는 이 과정에서 고객이 그 막연하게 기대하던 바 또는 불편해하던 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화, 가시화, 수치화, 사례화, 심화,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야,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리가 되네. 야, 이 진짜 필요한 거였네. 야, 이 만나길 진짜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기술이에요. 기술들을 대단히 잘 씁니다. 그래 보면 탁월한 PB들은요, 설명, 막 설을 풀고 막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뭘 잘하냐? 질문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고객을 잘 관찰해요. 무엇보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서 고객의 생각을 묻고 잘 듣고 자신이 이해한 말로 고객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경청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몸에 배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PB들 만나면 고객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PB는 내 생각을 진짜 잘 알고 있네. 캐치하는. 이 PB가 하는 말은 나를 잘 알고 하는 말이야. 나는 지금 굉장히 배려받고 있는 것 같아. 공감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PB들은 질문으로 영업해요. 여러분들, 질문으로 영업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요, 고객 조사 결과와 맞닿아 있어요. 고객들 조사 결과 대부분 고객들이 PB들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7가지인데 알아볼게요. 첫 번째, 혼자 떠든다. 두 번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세 번째, 팔려고만 하는 것 같다. 네 번째, 내가 필요한 게 뭔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다섯 번째, 자기 상품 외에는 전문 지식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섯 번째, 그 외에 다른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 일곱 번째,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7가지 중에 최소한 5가지는요, 질문으로 영업하려고 노력하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질문으로 영업하시면 여러분들 오래 갑니다. 충성 고객 생기십니다. 고객이 뭘 궁금해하나, 뭘 급하게 생각하나, 뭘 중요하게 니즈가 뭔가 정확히 파악해서 영업하는 이 세 번째 이정표, 이거 정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정표는요, PB가 강요하거나 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의 말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PB가 제안해 주길 바란다, 요 말을 들었느냐예요. 동의를 받아내었느냐,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합의를 만들었느냐 입니다. 예, 동의를 받아내었느냐, 이게 네 번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평범한 PB들은요, 고객의 니즈가 보였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상품 제안하고 막 판매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했어요? 고객 입장에서 보시면, 야, 이 PB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판매하는 통상 PB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그동안 쌓였던 신뢰가 있더라도 조금 금이 갑니다. 그 신뢰에 금이 가요. 반면에 탁월한 PB들은요, 대개 여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는 뭐 숙제를 풀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둡니다. 그러니까 첫 상담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 다음에 간격을 둬요. 이래야 고객이 야, 그래,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겠네 하면서 고마워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 상담에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제안해 준 거에 대해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 얘기하자마자 판매하려고 달려드는구나, 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 평범한 PB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상품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2단계에서 구체적인 상품을 제안하다가 고객이 미적지근한 반응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과 PB 모두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거절당한 거잖아. 이 다음에 어떻게? 탁월한 PB들은요, 2단계에서 고객 스스로 자기 입으로 수많은 yes, 맞습니다, 동의를 하도록 만들어요. 고객 스스로가 정리가 되고 이해를 해서 동의를 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요, 뭔가 이게 권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해결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탁월한 PB들한테 있어서 완전 판매 이런 건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PB는요, 내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탁월한 PB는요, 고객이 자기 입으로 동의하고 확답해준 내용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 활용해요. 왜냐? 이래야 고객 입장에서 이후 진행 과정이 PB가 권해서 끌려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니, 고객도요, 내가 내 입으로 동의한 내용에 내가 반박하기란 좀 어렵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되게 탁월한 PB들이 고객 만나서 처음 상담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로 상품 권하고 끝나지 않아요. 방향성, 네가 이런 거 궁금하지? 나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내가 풀어볼게. 이렇게 상담합니다. 처음 상담에서 이런 상담을 경험하고 나면요, 고객은 다른 PB를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 당연하죠. 이 PB가 이렇게 나를 잘 이해하고 있고 나에 대해 이렇게 다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다른 PB 만나도 뭐 상품은 비슷할 텐데 내가 굳이 왜 다른 PB를 찾아가야 돼? 이 짓을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예, 당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객 장악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만든다 뜻이에요. 탁월한 PB한테 있어서요, 고객 장악은요, 오랜 세월 걸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처음 상담, 첫 상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상담에서 고객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해당 PB에 대해서 1차적인 신뢰 가진 다음에 자기 상황과 자산 상황 이런 거 니즈 오픈하죠. 그리고 PB와 여러 가지를 듣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해 보니까 나도 정리가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그러네. 저 친구가 나를 잘 알겠네. 다른 PB 찾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만 만듭니다. 이해가셨죠? 자, 5번째 이정표는요, 나의 제안이 고객이 나를 신뢰하며 또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능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가? 예, 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해당 고객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 단계인데, 이 단계에 오면요, 평범한 PB들은 고객의 자산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이려고 애씁니다. 반면에 탁월한 PB들은요, 길게 갈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해결해서 이 PB 제안을 따르니까 굉장히 좋구나.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이 효능감이 느껴질 만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때에 따라서는요, 일부러 고객의 많은 자산 중에 아주 일부만 끌어들입니다. 고객은요, 오히려 돈을 더 막 투자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PB가 말려요. 말려요. 특히 PB들한테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지던 고객은요, 이런 PB를 한 번만 경험하면요, 해당 PB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은요, 한 명이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면요, 전폭적으로 신뢰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간 좀 무지한 고객들, 잘 모르는 고객들, 오해 많은 고객들, 또 투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왜곡된 선입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특히 이 PB들에 대해서 이런 만나게 되면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들거든. 이 PB는 내 돈을 보고도 달려들지 않는구나. 무리하게 뭔가를 권하지 않고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권하는구나. 이 PB는 자산관리의 전문성이 급이 다르구나. 예. 여러분, 이런 인식만 심어준다면요, MGM 속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우유상종이라고요. 그 투자를 잘 안 하던 고객 주변에는 자산은 많은데 투자 안 하는 고객 많잖아요. 비슷한 고객들 많거든. 자산은 많은데 PB를 만나는 데는 주저주저하던 고객들,
이런 고객들만 탁 장악하는 방법 배우면요. 앞으로 여러분 영업에 있어서 날개가 달릴 거예요. 자,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대개 탁월한 PB는 이 다음에 고객과 두 번째 상담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을 할 때 탁월한 PB는요. 딱 6번째 이정표를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뭐냐? 고객이 나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이 되었느냐? 또 나한테 딱 맞는 제안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느냐? 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PB들은요. 이나 뭐 상품 이런 거 설명할 때도요. 굉장히 전문 용어를 많이 써요. 멋있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고객이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탁월한 PB들은요. 3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고객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과 자신의 제안을 아주 잘 연결시킵니다. 자,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야, 이 친구는 정말 나한테 맞춤형으로 제안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고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고객의 연령과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언어를 수위를 조절하면서 설명합니다. 봐가면서요. 고수는요. 항상 쉽게 말해요. 세 번째, 고객의 반응을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중간중간에 고객의 이해도 또 내 제안에 대한 설득 정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매 온도라고 합니다. 이걸 체크해 나가면서 상담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제안이 고객한테 쏙쏙 이해가 되고 흡수가 돼야 돼요. 이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이정표는요. 이겁니다. 고객이 가질 수도 있는 불안, 오해, 우려, 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잘 처리 해결했는가 입니다. 자, 평범한 PB들은요. 고객의 불안, 우려, 오해, 딴지 이런 거 있으면요. 진짜 정답을 주려고 하거나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써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반면에 탁월한 PB들은요. 고객의 감정에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왜 그런 불안, 우려, 오해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고객의 성향과 고객이 제기한 불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답변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합니다. 예. 평범한 PB들은 정답을 주려고 애쓰는데요. 탁월한 PB들은요, 2단계에서 고객의 신뢰를, 마음을 사려고 애씁니다. 고객에 따라서는요, 이때의 응대로 인해서, 야,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하구나 하게 되고, 또 경쟁 PB나 다른 거에 대해 불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히 쌓인 신뢰는요, 진짜 잘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뭔가 딴지를 걸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럴 때 진짜 잘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자, 8번째 이정표는요, 고객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촉진했는가, 적절하게 촉진해서 계약을 이끌어내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결정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보면 평범한 PB들은요, 흔히 클로징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뭔가를 막 푸시해서 밀고 권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고객이 알아서 결정하겠거니 생각하면서 고객을 방치하든지 이런 양극단의 대응을 합니다. 반면에 탁월한 PB들은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적절하게 촉진 방법들을 잘 써요. 여러분들 0과 1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야 됩니다. 예. 9번째 이정표는요. 고객에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드릴지 설명을 드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내었는가입니다. 계약한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돼요. 평범한 PB들은 보시면 고객이 계약을 하면요. 끝났다, 일단락지었다, 마쳤다 이런 느낌 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탁월한 PB들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 계약할 때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때가 중요하다, 긴장합니다. 왜? 탁월한 PB들은요, 계약 이후에 고객한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드릴지 설명을 드려요.
고객님,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언제 한 번씩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하시고, 이렇게 그 고객이 들어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 이렇게 동의를 받아내요. 그러면서 계약 전후 시점에 고객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요때가 가장 속에 MGM이 많습니다. 요때 잘해요. 요 전후에 잘하는 게 진짜 고수들이에요. 자,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요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계약한 시점에 향후에 어떻게 고객 관리할지에 동의 받아내시고 그러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혹시 이 시점에 계약이 안 되었더라도 거절하더라도요. 거절해도요. 고수들은요. 그때 소개를 받습니다. 이거 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10번째 이정표는요. 나는 나의 고객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머릿속에 탁월한 PB들은 이런 걸 달고 계신 것 같아요. 탁월한 PB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여러분의 고객들 중에 중요한 고객들이 누군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요. 그냥 거의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어떤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냐? 이번 달에는 어떤 고객들에게 집중할 거냐? 이런 거 질문하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합니다. 주저주저 답해요. 이들은 모두 중요한 고객들의 나의 시간과 노력을 더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관리하겠다. 작전도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탁월한 PB들은요. 머릿속에 항상 자신의 고객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마치 그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이 아이가 어디에 가 있건 뭐 생각을 하면서 항상 넣고 지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탁월한 PB들은 보면 그 고객은 이래저래가 다 들어있어요. 예, 애를 진짜 수십 명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반면에 평범한 PB들한테 물어보면요. 고객들에 대해서 잘 몰라. 우선순위 없어요. 전략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고객 지금 뭐하고 있나요? 무슨 없어요. 관리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한 차이예요. 자, 여기까지가 10가지 이정표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정표의 근간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탁월한 PB들은요. 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만나기 전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각 고객들을 세세하게 생각하고 작전도 짜고요. 구체적으로 연습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고객들에 대한 작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고객 만난다 그러면요. 그 고객을 왜 만나는 거예요? 그 고객은 뭘 원합니까? 그 고객을 만나면 무슨 멘트를 처음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 고객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확 그렇게 장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처음 상담에서 장악하실 거예요? 신구 고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으면요. 일목요연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레디예요, 항상. 평소에도 해당 고객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연습하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탁월하신 분들은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고객을 대해본 결과로 이미 능숙하게 연습이 되어 있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평범한 PB들은요. 고객에 대한 작전, 전략 모호합니다. 어떻게 영업해야 돼요? 첫 상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몰라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습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달라요. 지금도 연습 안 되어 있어요. 연습 안 합니다. 평소에도 연습 안 해요. 연습도 안 되어 있고 연습도 안 해요. 특히 이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 초창기에 고객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객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고객을 만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인식하는 거야말로 탁월한 PB로 가느냐 아니면 평범한 PB로 가느냐를 가르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관리자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평범한 PB들은요. 철저한 준비, 연습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제까지 알려드린 게 평범한 PB들이 따라할 수 있는 탁월한 PB들이 가진 방법론이에요. 지금 들으시면 좀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실 거예요. 탁월한 PB들은요.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무슨 특이한 재능 가진 것도 아니에요. 뛰어난 한두 가지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쉽게 따라서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누구나 벌써 그거 비법만 따라 배우면 누구나 다 탁월한 PB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 반복론이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많은 PB들이 이거 따라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배우려면요, 좀 시간을 배우셔서 잘 배우시고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실 테니까 연습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최고의 PB와 평범한 PB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두 가지의 뛰어난 비법이 최고의 PB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최고의 PB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앞서 고객의 상황과 팩트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알아봤는데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기에 고객의 신뢰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영업에서는 신뢰가 절대적이에요. 신뢰라는 게 좀 묘해서요,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말하면서 영업하는 분과 신뢰를 쌓기도 하고요, 영업하는 분이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말하면서 신뢰가 쌓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려면 일단 고객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야기를 막 터놓고 미주알 고주알 시작하게 만들려면 초기에 또 신뢰가 필요해요. 도돌이표죠. 계속 돌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초기에는요, 다른 종류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마중물 신뢰라고 할게요. 그 마중물 신뢰를 만들려면요, 이후의 과정이 좀 더 편하게 진행됩니다. 우물 같은 거 풀 때 보면 처음에 물 한번 넣어야 그다음부터 콸콸 나오죠. 처음 물은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돼요. 신뢰는 여러분이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고객한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고객이 나를 신뢰를 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 어쨌건 고객도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겠지. 시간의 문제지 진심은 언젠간 전해질 것이다. 고객들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공을 들였다는 걸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뭐 내가 진정성이 있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초기에는 착각이에요. 실제 현실은 이런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뭐냐면요,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여러분들 처음 보면요, 둘 중 하나야.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큰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잘 모르면서도 그냥 넘겨짚습니다. 에이, 뭐 똑같은 사람일 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진짜 실력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좀 이런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식면에서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거 못하는데, 이거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공부 다 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런 분보다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도움과 고객이 원하는 걸 적절하게 연결해서 소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못해서 신뢰를 못 쌓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이고 뭐고 내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소통을 잘해서 연결점만 잡으면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 나한테 도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게 뭐냐? 가능한 한 빨리 고객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고객이 야, 이 사람은 조금 다른가 보다.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셔야 돼요. 예, 마중물 신뢰요. 이거부터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고객이 마음을 열고 그 다음 신뢰를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신뢰가 가나요? 어떤 때, 와, 저 사람 참 믿을만하네, 신뢰가네. 언젠가요? 예, 고객들은요, 결국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익이 될 만한 사람한테 신뢰를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도움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첫째예요. 또 의도가 좋아야 됩니다. 또 호감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자, 화면에 보이시죠? 예, 이런 겁니다. 신뢰는요, 능력 곱하기 의도 곱하기 호감, 이 세 가지예요. 아무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의도가 안 좋으면 신뢰 떨어지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도움을 줄 능력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아무리 능력도 좋고 의도도 좋아도요, 호감이 안 가면 신뢰 안 갈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실력으로 될 수가 있고요,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의도는 진정성,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신뢰하면요, 이 신뢰 공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 보시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의도가 0가 되는 순간 신뢰 전체가 0이 되죠. 예, 반대도 마찬가지.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요, 능력이 0이 되면요, 신뢰가 0가 됩니다. 신뢰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얻기는 굉장히 힘든데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 이건 알겠어. 공식은 알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이 마중물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원리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능력 심어줘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능력, 전문성 어필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부터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자격지심, 뭐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자, 그런데요. 자,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거에 큰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자격증 하나 더 있고 이런 거, 상품 지식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말은 좋지만 이렇게 고객이 관심 없는 경우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 스스로를 상품이라 생각해서 막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게 말은 좋지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자, 이게 오히려 많은 경우는요, 본인을 어떤 채널, 통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을 수 있어요. 고객 조사해 보면요, 고객이 관심을 갖는 바는요, 오히려 다른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다른 부자들의 사례들을 공유하는 걸 듣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 회사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이나 어떤 그 지식이 있다면 그거의 통로, 듣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여러분 능력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이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나 사례나 노하우예요. 자, 그 다음이 여러분이 가진 전문적인 능력이에요. 각각을 좀 따져볼게요. 첫 번째가 이 다른 부자들의 사례가 궁금하다고 그랬죠. 고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 통로로서 능력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고객들이 여러분들 만날 때 관심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지레짐작으로 고객이 다 알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처음이라 이런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요, 얘기는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어쨌건 자료는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통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통로로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한번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님, 저만 해도 부자 고객들과 자주 뵙습니다. 자,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께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권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저희들도 이 부자들이 가진 사례,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면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자들이 가진 정보들에 대해 자주 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 네, 이게 고객이 관심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회사가 혹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에 가지고 있다면요, 그걸 빌미 잡아서 여러분이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회사 경우는요, 회사에서 전문 지원부서나 전문가들이 있는 경우 많아요. 다달이 뭐 잡지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이런 걸 영업할 때, 물론 실제 고객에게 안 쓰는 경우 많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언급 안 할 필요 없어요. 저라면 이런 멘트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회사가 고객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정보가 좀 이것저것 빠르거든요.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요. 고객님들 평소에는 잘 모르시지만 그때 닥치면 조금만 알면 대처하기 좋은 사례들 많거든요. 세금, 증여, 상속, 부동산 이런 게 내부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 많습니다. 저 만나시면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도움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본인이 가진 경험, 사례, 노하우. 사실 고객 중에 이런 거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 역시 언급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라면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작년에 고객님과 비슷한 상황의 고객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면, 이벤트 딱 드는 순간, 도움 되지 않겠어요? 이거 충분히 어필하세요. 자, 마지막. 여러분 본인이 가진 어떤 전문적인 능력. 예상외로 고객들이 사실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증 가졌는지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전문성,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설명 안 할 필요는 없죠. 저는요, 이러이러한 것도 해봤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면에서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이런 전문가입니다.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으면 이런 거 고객이 알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멘트 날리세요. 자, 신뢰 공식에서 두 번째, 의도 또는 진정성 어필할 때는요, 이거 언급하시면 효과적이에요. 특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비밀을 지키는 신의 성실입니다. 고객 중에 많은 수는 자산을 언급할 때 정말 방어적이에요. 왜? 돈에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비밀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다 예민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고객님, 저는 고객 관련된,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정말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 이런 원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고객도요, 가족, 지인, 친구들한테 마음 편하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 사람 보니까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래야 얘기합니다. 저라면요, 적극적으로 이런 멘트 할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혹시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객님의 정보에 대해서는 뭐든지 간에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평생 고객님께 신뢰를 받으려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신뢰를 많이 받아서 제 고객들 중에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정보들 중에는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좀 미묘하게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정보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의 원칙을 잘 지킨다는 걸 아시고요, 저를 신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이 알겠거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벤트 하시고 영업하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진정성이 있다면요, 그거 잘 추구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요, 특히 그 연배가 있는 고객분이라면요, 여러분의 그 개인 프로필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사진도 좋고요, 아이 사진도 좋아요. 내가 이 가족,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언급하셔도 좋아요. 연배 있는 분들은요, 스마트폰 이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프린트해서 보여드리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이렇게 연배 있는 분들은요, 사기를 당해본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자, 이렇게 개인이 내가 어떻다 소개하면요, 훨씬 더 의심을 덜하게 가지는 분들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반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고객이라면요, 여러분 개인을 막 주저리 소개하는 것보다는요, 그 고객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업, 직장, 성별, 연령에 따라서요, 그분이 관심 가질 만한 거,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멘트도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야 되거든요. 저는요, 이렇다 보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 제가 고객님이라면, 제가 고객님 입장이라면 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고객님이라면 절대 안 하겠다. 그런 제안, 그런 상품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께 평생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고객님께서 필요하시는 것 외에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거, 만일 여러분이 이런 원칙들이 있다면요,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혹시 뭐 프린트하거나, 이래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문서화된 걸 더 신뢰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되었건요, 고객이 알아주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어필하세요. 한 포인트씩 한 포인트씩. 이런 신뢰가 생겨야, 이런 마중물 신뢰가 돼야 그 다음에 고객도 고객의 자기 상황 이런 걸 까놓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자, 신뢰 공식의 세 번째가 호감이었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신뢰, 마중물 신뢰가 있어야 고객도 마음을 열고 상담에 응하고요. 자신의 상황과 팩트들을 털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다음에 고객 상황 물어볼 때는요. 특히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처음이거나 또 초짜, 또 처음 만난 고객이라면요. 다짜고짜 들어가지 마시고요. 허락을 구하는 질문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단,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 짤막하게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고객님, 먼저는 제가 고객님의 전반적인 어떤 자산 상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딱 맞는 제안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시고 나면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자산에 대해서 좀 스스로도 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 향후에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이러면 고객이 그래도 그러시죠. 이렇게 하기 쉽겠죠. 예. 특히 여러분이 초짜라서 이런 질문을 처음 해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허락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도 좀 겁이 나잖아, 솔직히. 그렇죠? 질문할 때마다 이 질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속으로 망설이면요, 스텝이 꼬여요. 꼬이기 쉽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다짜고짜 처음에 이런 허락 질문부터 해보세요. 고객이 괜찮 해보세요. 그러면요, 망설이지 않거든. 질문을 착착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고객이 허락해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고객의 상황과 팩트 더 나아가서 니즈를 파악해 보세요. 영업은요, 특히 고객과 복잡한 상담을 해야 되는 영업에서는요, 무조건 고객이 떠들어야, 고객을 잘 파악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